저는 전략 2팀 팀장 박수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할 교육은요, 제안서 작성법 기초 1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클릭은 해봤었습니다. 아, 근데 보시진 않으셨나요? 너무 어려워서 바로. 좋아요도 안 누르셨나요? 아쉽네요. 구독은 했는데. 구독은 했는데. 좋아요 오늘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일단은, 개념 정리부터 할 건데요. 제안서라는 것은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할 때 어떤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할 수 있는 것이나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그려주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KPI라고 혹시 많이 보셨죠? KPI가 뭔가요? 네. 핵심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 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앞에 노출, 클릭, 전환, 매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세요. 이 지표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접해보셨을 법한 지표들인데, 이 지표들은 4가지 외에도 이제 온라인 광고상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KPI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광고주는 예를 들어서 나는 홈페이지에 딱 한 명만 하루 한 명씩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하루에 한 명이 KP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100명이 들어와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내 옷이 좋다라는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댓글 하나가 KPI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지표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KPI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에 초점을 둬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해당 KPI를 위한 다음 플랜은 뭔지를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서 제안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플로우 개념 정리를 좀 보자면 RFP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제안 요청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무실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이제 영업을 많이 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광고주 컨택을 하시게 되시죠. 광고주 컨택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보통 전화를 하시겠죠? 전화를 하셔서 광고주, 여보세요, 저 누구누구 AMPM 박수민 팀장입니다 라고 전화를 한다면, 이제 광고주 컨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고주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광고주들의 고민 같은 부분들을 좀 열심히 이제 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컨택할 때는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광고주보다 훨씬 더 잘할 수는 없으세요. 그쵸? 왜냐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적으로 그 광고주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이나 이런 트렌드, 현황 정도는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컨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만약에 미팅을 좀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초반에는 전화로 뭔가 메이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임사원들이나 팀장님들을 대동을 해서 미팅을 좀 유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할 때도 역시나 중요한 것들은 이제 광고주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죠. 어떤 부분이 간지러운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운영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신다면 그 뒤에 이제 제안서를 쓰시게 됩니다. 제안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강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는 AMPM 글로벌이고 네이버 매출이 1위고 여러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장점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케터가 분석한 내용들이겠죠. 내용들이 곧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서 명확하게 광고주한테 내가 어떤 KPI를 제시해서 달성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럭키하게 굉장히 광고주를 수주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플로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제안서라고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실행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계획서는 뭐냐면 앞단에는 이제 수주,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주를
메이드하기 위한 제안서라고 한다면 이 집행제안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고주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나 실제로 어떤 매체에 광고를 태우고 싶다거나 디테일한 어떤 플랜을 짤 거예요. 그쵸? 플랜에 대한 실행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계획서 안에는 일정이라든지 언제 이관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드라인으로 일정을 진행을 할 건지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단에는 조금 더 러프한 내용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집행제안서 단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네. 기획제안 6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컨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유선 전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콜 영업이라고 했을 땐 되게 막연하게 굉장히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광고주를 어떻게 설득하고 메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뒷단에 제안서를 쓰거나 실제 광고주와 미팅을 해서 대면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콜이라는 어떤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 뿐이고요. 지금 광고주의 질문과 나의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대화 녹취 내용, 그러니까 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안 목차는 이 통화 내용에서 발췌할 수 있는 제안서의 목차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통화를 하겠죠. 뭐 다른 통화했어요. 광고주가 질문하겠죠. 왜 전화했어? 라고 한다면 너 이런 문제 있어 내가 전화했어 라고 답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안서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Y의 부분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광고주가 그게 왜 뭐 어때서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마케터는 말하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난 전화를 했어 라고 한다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광고주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마케터는 나는 이래서 이걸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건 제안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또 역으로 질문을 하죠. 뭐 딴 것도 많잖아. 다른 대행사도 많잖아. 꼭 너한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다른 것 대비해서 내가 다른 마케터보다 이게 더 뛰어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안서 단에서 비교 우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어떡하라는 거야 결국 이라고 한다면 저의 대답은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이건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행과 계획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꼭 너한테 해야겠니? 라고 한다면 네가 나한테 했을 땐 이러이러한 효과와 KPI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예상 성과에 대한 if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단의 광고주 질문과 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화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실 대화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화의 내용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접하시다가 갑자기 PPT라는 문서를 접하시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목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PPT라는 문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콜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거를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대비해서 좀 목차를 좀 끌어왔고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포인트들은 이제 PPT를 작성하시면서 좀 놓칠 수 있는 혹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만 보여주지 말고 문제와 원인을 같이 보여주는 습관이 필요하다인데 A라고 하죠. 마케터의 능력은 개선에 있기도 해요. 광고주를 메이드했을 때 실제 신규 광고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행사에서 다른 마케터의 손길을 탄 광고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의 손길을 탔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타 대행사의 누군가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내줘야겠죠. 그게 바로 개선이죠. 그렇죠? 개선에 있겠지만 사실 개선을 하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진단의 역할이 분명히 마케터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더 부각을 하게 된다면 광고주의 설득력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만 계속 어필하시지 마시고 문제와 원인을 조금 더 같이 보여주게 된다면 좀 더 설득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저리 말고 도식화하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나 담을 내용을 3-4개 정도로 함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PPT에서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함축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이런 구두로 뭔가 설명하는 것은 되게 익숙하신데 PPT라는 것은 디자인화되어 있죠.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도식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쓸 수 있는 방향 표시는 화살표겠죠, 당연히. 그리고 순환 표시는 사이클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도형이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되게 간단합니다.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도 디자인에 맞게 PPT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구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구두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도식화로 조금 함축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포인트는 제안서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하나라도 보여주지 못하면 죽은 제안서다라는 건데요. 지금 앞단에 보시면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다른 애들은 이런데 나는 이래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라는 것들만 보여줄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이런데 라는 비교의를 함께 보여주게 된다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군을 함께 나열해주는 것이 본인을 더 돋보이기 위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형 A와 B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하얀색 원이 있지만 유형 B에는 하얀색 원보다 대비되는 다른 색깔의 원들이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얗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대비되는 색깔이 있는 군의 경우에는 유독 더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시각적인 효과이기도 하지만 비교 의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간지장인데요. 간지장은 쉽게 말해서 이제 목차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서를 읽다 보면은 중간에 앞단에 이제 저자에 대한 설명이나 목차에 대한 것들이 앞단에 쭉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제 1장이 끝나다 보면 2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대한 글이 쭉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목차에 대한 구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안서에서도 어떤 이 간지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안서가 이제 한 5장, 10장 이렇게 가벼운 장표일 때도 있지만 풀제안인 경우에는 100장, 200장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장, 200장을 엔터를 치다가 계속 읽게 되면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읽는 건지에 대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본문만 계속 읽다 보면 보는 사람이 방향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섹션, 빨간 색깔로 제가 표기를 해뒀는데 빨간 색깔로 이렇게 간지장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장표로 구분을 해주시는 것 플러스 이제 그 장표 위에 헤드카피나 서브카피 정도로 이제 이 장표에서 말하고 있는 목차가 어느 부분인지를 같이 명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내용 구분하시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5번째 포인트는 함축하기에 대한 내용인데 앞단에 조금 제가 설명드린 예시인데요. 보통 픽토그램을 많이 쓰세요. 픽토그램 많이 쓰시고 아이콘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앞단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문장 형태로 나열이 되어 계시고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경쟁사 자사 조사하고 노출하면 점검한다. 두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고 입찰 전략 수립한다.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세 번째 쭈쭈쭈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순환 표시, 화살표와 원과 그리고 명사형 종결 그리고 단어들을 캐치해서 동일한 내용인데 넘버링을 통해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PPT의 형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대한 내용 형태로 함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사 이미지 사용할 때는 어두운 필터를 깔아준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시로 2가지를 가져왔는데 실사 이미지를 PPT에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실사 이미지를 구글링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실사 이미지 위에 카피 문구를 얹게 되면 사실상 이제 문서를 쭉 보다가 실사 이미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미지에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카피 문구가 중요할까요? 실사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카피 문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사 이미지 사용하실 때는 이미지보다 이제 전체 문서에 대한 텍스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검은색 박스로 해서 이제 명암 정도를 줄여서 이제 그 위에 텍스트를 앞단에 끌어와서 이제 전체 문서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 어두운 색 필터를 깔아주시는 것이 좀 센스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7번째인데요.
폰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여성분들이 욕심을 되게 많이 내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포인트체와 텍스트 두 가지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포인트체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나 옛날 뭐 여러 가지 예쁜 책들이 많죠. 뭐 네이버에서 무료 다운될 수 있는 책들도 많고 유료도 많은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체에 대비해서 텍스트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고딕체나 스퀘어 같은 도둠체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교보문고나 책방 같은 데 가면 롯데캐슬이나 옛날 이발관체로 모든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신문을 구매를 하셔서 보시더라도 뭔가 배달의 민족체로 신문이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죠. 네, 보통 고딕체로 보통 문서가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독하기 눈이 편안하기 때문에 보통의 제안서의 문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나 어떤 배너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체는 사용을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 최소 한두 개를 넘지 않는 이상을 택하셔서 꼭 간지장이나 혹은 내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어필하고 싶으신 예쁜 장표에 한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전체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텍스트체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색깔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배달의 민족 로고를 지금 가져와 봤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컬러가 여기서 발췌될 수 있는 게 형광톤과 뭐 하얀색 컬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서브 컬러가 갑자기 뭐 빨간색이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네.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보라색이 나온다던가 뭔가 빨간색이 나오면 굉장히 반전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좀 눈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동질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제안할 때 많은 브랜드들을 제안을 할 거지만 사실 제가 배달의 민족의 인하우스 직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제안서를 10장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확실히 배달의 민족의 컬러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제안서보다는 이건 뭔가 되게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배달의 민족의 컬러톤을 톤 앤 매치를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뭔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컬러 같은 경우도 문서의 전체 톤을 좀 해치지 않도록 메인 컬러에서 명암 정도를 조정한 톤 정도로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뭔가 빨간색이 튀어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무지개색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색톤이 좀 많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컬러 톤은 저 같은 경우는 문서를 뭔가 구성을 할 때 5개의 색을 이상을 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나 어떤 반전되는 색깔을 한 5개 이하로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감을 조금 섞어서 좀 안정된 톤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 디자인인데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표지 디자인에 한 하루 이틀을 쓰고는 해요.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 디자인에 한 이틀, 3일을 썼곤 하는데 사실은 이제 표지 디자인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시다시피 텍스트인데 이제 정렬에 따라서 뭐 우측, 좌측, 중앙 어떤 정렬의 구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냥 바뀌는 정도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브랜드들을 제안을 하고 영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제안서의 표지를 좀 구축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30개 정도의 그 포인트 표본을 좀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베리에이션 쳐서 나가는 편인데 이렇게 만약에 구도를 조금 케이스를 만들어 두신다면 이제 그 업체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좀 바꿔서 나가셔도 아마 좀 편한 제안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대행사 사이에서도 이제 실제 나가는 제안서의 이미지가 실제로도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할애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 텐데요. 인트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광고학개론 기준에서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곤 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 분석, 경쟁사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땐 이제 경쟁 제품을 포함해서 제품을 분석하겠죠. 그리고 타겟 분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 타겟들이 될 수 있어요. 뭐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뭐 주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 2030 여성인지, 아니면 3040 남성인지,
혹은 뭐 직장인인지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요 코어 타겟이 있을 거고 또 서브 타겟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뭐 타겟들 혹은 또 확보해야 되는 타겟들 여러 가지의 타겟 안에서도 구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 3번은 분석적인 부분이에요. 시장, 제품, 타겟. 이 분석적인 부분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광고학 서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요즘 많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1, 2, 3번이 알차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략, 네 번째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략을 풀어갈 때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이제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죠. 컨셉과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풀어가는 뭐 방법과 스킬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단에 어떤 내용들이 좀 도출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풀어가는 좀 방식은 좀 개별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이제 광고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 이제 마케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 뭐가 사실 맞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뭐가 맞을까요?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아무래도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캐치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후에 이제 제가 마케팅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나 시장 상황들을 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좀 제안을 해야 그때도 이제 광고주가 그것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거의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해준 누구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박성훈.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네, 거의 정답인데 박수까지? 보통은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마케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럼 아예 못하냐는 아니에요. 보통 마케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전략단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다 해준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끌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봐주기도 힘들지만 그 기저에는 광고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깔려있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 안에 담아야겠죠. 그래서 전후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안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안의 전제 조건은 내가 아니라 광고주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내가 무엇을 제안했느냐보다 이제 내가 제안을 했을 때 혹은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내가 광고주의 어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던져주시면 조금 더 올바른 제안서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광고주라면 내가 보낸 제안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항상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PPT라는 문서와 어떤 구두와 제스처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제안서가 늘 이렇게 뭔가 대면을 통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송부하거나 혹은 문자로 제안서를 보냈다고 그냥 띡 보내거나 확인을 안 하는 광고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는 비대면인 상황인 경우에는 진짜 이 문서만 가지고 100% 다 광고주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200% 이해를 해야 이 제안이 성사가 되겠죠. 근데 그러기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장표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다 담아야 해요. 하지만 구두로 아까 말했듯이 주저리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포인트 보시면 뭐 제안서 여러 가지 장표 중에서 딱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 광고주를 한눈에 좀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앞단에는 어떤 KPI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고 어떤 그 결과적인 데이터, 즉 네가 나한테 메일 건을 줬을 때 나는 이런 수치를 보장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결과적인 데이터 심의를 줬을 때 너무 많이 포장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출 100만 원으로 유입을 한 50명 정도 이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한 100명 정도는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면은 이제 이건 사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제안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데이터를 이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광고주를 포장해서는 안 되고요. 제품과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광고주가 이제 그냥 단순히 브랜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멀리 PR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주 같은 경우, 커머스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제품을
이제 여러 이제 타겟이 접하기 때문에 경쟁 제품과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요즘 온수매트에 관심이 많아서 온수매트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라고 할게요.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의 경쟁 제품은 뭘까요? 귀뚜라미? 경동 나비엔 귀뚜라미? 같은 옷을 튈 수도 있고. 네, 경쟁 제품. 전기장판? 전기장판? 전기장판도 뭐 경쟁 제품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제품군인데 어쨌든 온수매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어떤 제품군 크게 보자면 뭐 전기장판의 뭐 제품 모수들을 조금 더 온수매트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전기장판도 어떤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타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타사? 제가 너무 저에게 포커스를 맞췄나요? 그럼 쉽게 갈게요. 그러면은 삼성 건조기라고 했을 때 경쟁사는 어딜까요? LG. 그죠? 너무 쉽게 나오네요. 제가 너무 저한테 포커스를 맞췄네요. 네. 그러면은 LG 건조기라고 했을 때 삼성의 건조기와 LG의 건조기의 경쟁 제품의 어떤 차별적 요소를 찾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제품의 차별적 요소라고 한다면 건조기라고 했을 때 뭐 가격적인 측면 나올 수 있고요. 또 뭐가 용량, 그쵸? 네네. 시간. 네. 판매해 보신 적 있으신 거 아니죠? 필터. 디테일하네요. 네네. 또 AS. 그쵸. 네, 좋아요.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수명.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편의성. 또 혈치 비중. 또 LG와 다른 특화 기술? 그것도 중요하죠. 저희가 뭘 지금 제안하려고 하죠? 광고. 그러면 타겟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를 분석하셔야겠죠.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그쵸. 말씀을 드리는. 소구 포인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 제품과 1차원적으로 일단은 제품과의 어떤 차별적 요소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으로, 뭐 가격적으로, 입지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적인 요소들을 저한테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광고로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먹잇거리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뭐 가격이 싸다. 혹은 삼성이 1등이지만 가전은 역시 LG다. 우리는 뭐 필터로 승부하겠다. 혹은 뭐 이런 소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상 AS가 LG는 5년이지만 삼성은 10년이다. 굉장한 강점이 되겠죠. 이런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삼성의 건조기를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제품에서 차별적 요소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광고를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잘 어필할까를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다르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케터가 되신 거니까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적인 소구 포인트로 어떻게 녹일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AS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좋다라는 것들을 어느 매체, 네이버 혹은 다음, 구글의 뭐 DA,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배너 형식으로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2월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벤트가 되는데 12월에 이벤트로 막 예산을 뿌려서 막 배너를 막 송출을 할 건지, 혹은 검색 광고에 뭔가 소재로 계속 어필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짜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 지금 이런 분석적인 부분을 찾다 보면 이제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디스를 하지 못할 이제 대기업들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소상공인을 예시를 들었을 때 어떤 광고주가 이제 문의가 왔어요. 나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나 쇼핑몰 이제 나 뭔가 수제화를 팔고 싶어. 수제화를 딱 하나를 업로드를 했어요, 광고주가.
근데 누가 봐도 너무 할머니 신발 같은 거죠. 근데 타겟이 20대 여성한테 팔고 싶대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그쵸? 근데 하루에 100만 원을 써달래요? 근데 돈을 쓴 만큼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걱정스럽죠? 근데 홈페이지가 뭔가 UI UX가 굉장히 안 좋고 홈페이지가 너무 쉽게 말해 구린데 구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광고주한테 대표님 죄송한데 홈페이지가 너무 구려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저는 네이버에서 컴플레인을 받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어떤 제품이나 광고주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여러 상황들을 이제 접하시게 될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광고주가 놓여진 상황들을 분석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객관적으로 홈페이지가 너무 별로라거나 혹은 예산을 아무리 때려도 이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해답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너 못생겼어, 너 키가 작은 것 같아 라고 대놓고 미팅 자리에서 말하면 기분이 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에둘러서 얘기를 하시려면 최대한 마케터로서 내가 이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상황에서도 이만큼 효율을 내봤는데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를 광고 비용보다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게 좀 어떨까요? 라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되게 별로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도 보완하고 이후에 조금 더 전환율이라든지 어떤 방문율을 높인 상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썼을 때 효과도 증폭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들을 역시 기분 나쁘지 않게 광고주를 조금 설득하는 마인드로 조금 돌려서 말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물이 다르다, 차별화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제안하는 전략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1등이 되겠다 혹은 내가 이 업계에서 최초가 되겠다 2등 틈새 전략을 펼치겠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충분히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뒷단의 메시지나 전략을 뽑기 위해서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컨셉에 따라서 전략을 풀어가는 과정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핵심은 같죠. 논리와 일관성, 바람몰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회사가 규모가 크다 혹은 전문가가 많고 레퍼런스가 많다. 솔루션은 어떤 게 있고 뭔가 부가 서비스 뭐가 많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안할 수 있는 제안사들이 어떤 업력들을 갖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뒷받침과 힘이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타 대행사의 마케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말했을 때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없을 시에는 사실 다른 대행사한테 언제든 저의 광고주를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앞단에 이 회사 규모나 전문가 레퍼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속감이 좋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 회사를 벗어난 다음에 내 개인적인 마케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의 내용도 물론 제안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뒷단에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두셔야 될 거는 개인의 역량과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대행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략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좋은 제안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선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되게 신선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제 제안인데 제가 케이스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제안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입 때 이제 콜 영업으로 제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저는 광고홍보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대행사에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뭔가 공모전을 하거나 실제 했던 거랑 굉장히 실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뭔가 보냈는데 굉장히 뭔가 빠꾸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안서에는 저는 형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PT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자나 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컨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컨택했던 브랜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제가 이제 메일로 계속 컨택을 했었는데 이게 해외 업계 브랜드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 하단부터의 담당자 연락처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메일 주소만 딱 덩그러니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죠. 그래서 메일로 계속 뭔가 보내면서 매일매일 이제 광고를 하는 형태들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지금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라면 이런 소재로 광고를 할 거예요. 혹은 지금 몇 순위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다른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툭툭툭 그냥 답이 없는 뭔가 시그널 짝사랑을 계속 한 거죠. 6개월 만에 뭔가 푸시가 왔어요. 그래서 메이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게 그 6개월 동안에 뭔가 그 메일과 제안서들은 굉장히 뭔가 허술해요. 허술하고 뭔가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뭔가 광고주의 피드백을 받았던 건 되게 신선했다. 라는 피드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선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어떤 광고주의 인상 속에서는 뭔가 되게 끈질기게 뭔가 이렇게 뭔가 계속 푸시를 했던 이런 인상들이 나중에는 백콜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도 뭔가 제안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검색 광고 제안 같은 경우는 보통 비슷한 툴에서 제안을 많이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림 정도가 보이기도 하는데 때때로 이제 팀원들이 가끔 뭔가 아이데이션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다르게 제안을 색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수주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당장은 뭔가 수주랑은 별개로 메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뭔가 되게 신선했다, PT가 되게 좋았다 라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되면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라도 이제 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쓸 때도 이제 하고 싶으신 브랜드를 정해서 그냥 형식 없이 그냥 계속 푸시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 형태로 좀 다양하게 제안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안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런 화면으로 PPT를 켜시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되실 것 같은데 무턱대고 PPT를 여시면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워드플로우 작업이 70% 정도가 차지되고 이제 PPT 작업이 3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워드플로우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내용을 적는 걸 말하는 거예요. PPT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라는 문서가 이제 제안서의 형태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PT라는 형식을 바로 켜시고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통 PPT의 문서는 세로형 정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작업을 하시다가 엔터를 쳐서 2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연결고리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서상 굉장히 한정적인 구조죠. 그래서 구조 자체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뭐 아이폰 메모장이든 혹은 A4 용지든 그냥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앞단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겟 분석이나 시장 조사나 여러 가지 분석한 것들을 쭉 구두로 적으세요. 적으셔서 어떤 내용들을 발췌를 할 건지 쭉 적으시고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함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명사에 대한 것들을 셀렉을 하셔서 동그라미 치시든 섹션을 구분을 하셔서 1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해서 구분을 계속 그어주세요. 그 작업이 이제 워드플로우라는 거고요. 지금 예시로 저는 이 워드에 이제 플로우를 작업을 연습을 하는데 보시면 이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게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쭉 그냥 나랩을 쭉 해줬어요. 서울디지털대학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고 타겟은 뭐고 그냥 뭐 생각나는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쭉 썼죠. 쓰고 나서 그냥 섹션만 나눠줬어요. 2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을 써야지 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을 지우고 줄이죠. 계속 줄이는 내용과 가공의 내용을 거치면서 이 내용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 내용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PPT에 옮기시면 돼요. 옮기고 그 다음에 PPT에서는 이제 도식화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열흘이 주어진다고 하면 보통 8일 정도는 워드 작업을 하고요. 이틀 안에 PPT 문서를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촉박할 때는 하루 안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워드가 작업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PPT 구성 방법은 이 목차를 보통 따르긴 합니다. 이 목차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제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버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다음 구글 여러 가지 다매체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풀 매체에서 PPT의 구성 방법을 이제 제가 목차로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RFP라고 했을 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광고주의 요청사항이라고 볼게요. 광고주의 요청사항을 주요 포인트를 캐치해서 이제 제안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전략의 앞던 서두, 도입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왜 내가 제안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나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시다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업종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대출업종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고 제안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KPI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출수에 대한 KPI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구매액에 대한 KPI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원 가입수에 대한 KPI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업종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회원 가입에 대한 KPI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회원 가입의 KPI로 동일한 KPI로 그냥 사례를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광고는 똑같기 때문에. 그쵸? DB나 이커머스나 다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 KPI 기준으로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써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사 소개는 큰 제안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캠페인 전략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크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적어줍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캠페인 전략이 크게 수립이 됐다면 이제 집행 매체 단위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여러 가지 매체들이 나올 거예요. 전략들이 나오고 이 집행 매체를 각각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실행 전략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요. 네이버는 키워드와 입찰은 어떻게 할 거고요. 소재는 어떻게 할 거고요. 저희 회사의 강점은 이거니까 이런 소구 포인트로 구글에는 이렇게 입혀볼게요. 라든지 이 집행 매체에 대해서 4가지로 잡았다면 이 4가지의 운영 전략들을 한 장 한 장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행 매체의 운영 전략을 잡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총 마지막에 보고와 기타와 솔루션을 넣게 되죠. 이 보고 같은 경우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광고주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순히 그냥 상하 직하관계에서의 보고 체계가 아니라 어떤 보고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KPI를 달성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광고주랑 상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고를 할 건지에 대한 툴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나오겠죠. 뭐 월에 얼마 혹은 연간 계약이라고 하면은 1년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1년에 얼마이고 그 얼마를 통해서 이 제안하는 매체로 뭐 어느 KPI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요 PPT 구성 방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편이고요. 요 목차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통 작업을 할 때 시뮬이 가끔 저는 맨 앞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예 시뮬을 제일 궁금해하긴 하세요. 예를 들어 뭐 DB 업종 같은 경우는 나는 이미 대행사 많이 써봤고 3억으로 우리는 뭐 회원가입 1000명 도달했는데 너네 대행사에는 뭐 몇 명 정도 될 수 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광고주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캐치를 잘 해야겠죠. 왜냐면은 앞단에 이 내용들은 이미 도가 다 터있을 거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시뮬을 앞단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앞단에 확 풀어주고 그 뒤에 궁금증을 어떻게 이걸 달성할 건지를 뒷단에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같은 경우는 맥락은 똑같지만 방향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광고주의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의 형식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입 때부터 좀 연습했던 부분인데 이건 개인적인 연습 방법인데 A4 용지를 가로형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네모칸 박스를 쳐서 저는 프린트를 좀 많이 해뒀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가로로 이제 이게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계속 첨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4 용지 한 장으로 제안서 하나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연필로 계속 지우면서 쓰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요 연습이 완벽히 되신 후에야 이제 PPT가 이제 원활하게 세로형 정렬이 조금 익숙해지실 것 같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몇 분까지죠? 50분까지인가요? 네. 케이스 스터디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통 이제 같은 경우에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검색 광고 미디어 믹스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그러니까 특정된 예산, 2억 3천이라는 어떤 예산 안에서 어떤 매체를 어떻게 금액을 쓸 건지에 대한 미디어의 믹스 금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디어 믹스는 보통 이런 엑셀 형태로 구성을 짜고 있고요. 미디어 믹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매체와 디바이스별로 금액이 달라요. 디바이스는 다 구분이 되어 있죠. PC, 모바일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한 금액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보시면 지면은 당연히 뭐 통합 검색 PC, 모바일일 거고요. 쭉쭉쭉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고 노출수, 예상 클릭수, CPR, CPC, 전환당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에 대한 니즈인데 이제 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관점으로 B2C에 대한 게 아니고 B2B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입점하는 고객들을 위한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형태. 네, 소비자가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단순한 건바이건이 아니라 B2B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B2B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B2B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점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2억 3천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이런 노출과 볼륨, 이런 유입수를 에 들여올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로 그래서 한 클릭당 CPC, 코스트 퍼 클릭은 1,200원 정도의 네이버로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0원으로 이 해당 예산을 통해서는 한 4,500건 정도를 입점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건의 유입당 한 3만 원 정도가 투여될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 예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제 예상 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환에 대한 값은 안 나오지만 노출수, 클릭수와 CTR, CPC까지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리스트라고 하죠. 쓸 수 있는 B2B 키워드 리스트를 뽑으면 네이버가 이제 전월 기준으로 이제 쿼리나 검색량을 포함해서 전월 기준으로 예상 클릭수나 어떤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보내줍니다. 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최종 이제 이 입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네이버가 가장 높죠. 예상 입점 수가 이게 입점이 KPI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이제 다음 검색 광고. 다음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작죠. 왜냐하면 검색량 자체가 많이 볼륨이 줄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출수나 클릭수도 예상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입점수나 입점단 비용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글 검색도 똑같아요. 이 세 개는 검색 광고의 3쿠션이죠. 똑같이 들어가고 비중 정도는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중은 보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뭐 광고주마다 구글이 먹히는 광고주가 있고 혹은 뭐 네이버가 100% 먹히는 광고주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별로 비중을 뭐 7대 뭐 2대1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올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검색 광고를 제안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어떤 특정 매체의 가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3개 매체를 다 믹스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체 믹스를 썼고요.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단가는 네이버에서 기준하는 단가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매체별에 대한 데이터 믹스 데이터고요. 이거는 단계별에 대한 믹스예요. 인지와 고려와 전환이라는 이 소비자가 어떤 B2B 어떤 행동을 이끌기까지의 구매 전환 단계라는 게 있죠. 단계에 따라서 인지와 고려 전환 3단계에서 어떻게 예산을 쓸 건지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믹스를 짠 겁니다.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지에 따라서 네이버 다음 구글 브랜드 검색, 고려에 따라서 네이버 다음 구글, 전환에 따라서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섹션을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지 단계에서는 브랜드 검색은 그냥 브랜딩 광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전환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믹스가 이렇게 엑셀로 좀 구성이 된다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제가 뭐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보통 이제 제가 제안서 교육을 보통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영업을 하시거나 할 때 제안서를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업무 시간에 제안서를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내셔서라도 개인의 제안서를 조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만약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메일톤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